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어느덧 2달째에 접어드는 지금 양측은 어떠한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사태의 심각성만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순히 유감만을 표명했을 뿐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왔고, 이에 실망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까지 세우며 끝까지 군부 독재와 싸워나갈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군부 측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시민들의 기괴한 움직임에 크게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학생들을 필두로 뭉친 연합체 회원들이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위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구금하면서 시작된 쿠데타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선 유난히 북한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여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군부 측이 주요 도로와 공항, 은행을 폐쇄해 출입을 불가능하게 했고 통신수단까지 장악하면서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상황 자체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며, 북한처럼 암울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연일 목숨을 걸고 시위를 통해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룬 한국을 롤모델로 내세운 것인데요. 이는 소극적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제2의 한국처럼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에 불을 지르는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위대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이 된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등 향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또한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시민들은 군부의 협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임시정부의 연합의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시정부의 주된 목표는 미얀마 군부에 대적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외국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 주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초기엔 소극적이었던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의미 있는 압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또한 군부로 향하는 돈줄을 옥죄겠다는 실질적인 제재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장이브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상원에 출석해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직접 겨냥해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타격할 수 있는 대책이 조만간 발효될 것을 확실시했습니다. 애초에 군대라는 것이 모든 움직임이 돈과 직결되는 조직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자금을 끄는 후 와해의 조짐이 포착되면 이후 군부를 몰아낼 수 있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속셈이었죠. 한편 한국에서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유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이에 화답하는 시민단체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 안 그래도 한풀 꺾인 군부 지도층을 골머리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호소문을 통해 매일같이 시민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주는 세력은 전무한 상태고, 심지어 군부는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과 각종 통신시설을 끊어버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등 사태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가 아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유엔의 개입과 평화유지군 파병 등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고, 이날 한국의 단체들과 함께 주한 영국 대사관 정문에 모여 공개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미얀마 시민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7개 지역에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세이프존, 즉 중립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 전력으로 한국군을 추천한 것이죠. 다만 직접적인 특수부대 파병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진입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파병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 과거 월남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는 전적으로 한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을까 두렵다,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평화유지군 정도라면 파견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반면 이 같은 임시정부와 유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던 미얀마 군부마저 크게 당황시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등 외신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 군부에 있어 한국군의 존재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이웃 나라로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부 독재 상황에서 월남전 당시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의 위상을 생생하게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10대 1의 싸움에서 월맹군을 전멸지경에 몰아갔다던지 한 번 뜨면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한 미군조차 고립시켰던
개미굴 전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든지 마치 전투를 즐기는 듯한 호전적인 모습에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군의 존재란 오래전부터 공포 그 자체로 통했는데요. 남북전쟁 때 국제사회의 눈물겨운 도움을 받았던 전례로 볼 때 평화유지군 파병이 결정될 시 그 안에 한국군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고, 게다가 월남전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해진 한국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문은 군부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의 지도자인 아웅 hlaing은 과거 젊은 시절 월남전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자국 내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군이 파병되자마자 베트콩과 월맹군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한국군이 구사한 전술의 일부를 군사교본에 도입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죠. 한편 평화유지군이라는 최악의 수가 나온 상황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군부 측은 기존의 노선을 급수정하고 소수민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소수민족 대표를 설득해 대대적인 반군부 연합 시위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기존의 이들을 홀대하고 탄압하는 대신 군부 측 인사를 내보내 화해의 제안을 내건다거나 분쟁에 관해 일방적인 휴전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임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와중에도 일부는 군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 이들과 협력을 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시민인 버마족 외에도 소수민족 연합까지 군부에 대항할 경우 평화유지군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시기 또한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파병을 요청한 사사특사의 발언에서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는 와중에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군부를 떠나 도망치고 있고 결국 쿠데타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는 발언이 사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곧 한국군의 개입 자체만으로 군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상당히 센 척하는 미얀마 군부는 사실 그 속내를 뜯어보면 정말 형편없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웅 hlaing 아래 결집한 쿠데타군은 무려 40만이라는 머릿수를 자랑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간신히 총만 들고 있는 평범한 병사들일 뿐 전투기나 탱크는커녕 이렇다 할 전차나 포병 전력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협조적인 군부답게 중국산 85식 장갑차 250대를 중심으로 90식 55대와 MTLB 98대가 존재하지만 생소한 이름답게 이들은 꽤나 구식으로 실전에 전술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데다 자주포 역시 중국산 155mm가 대부분이라 이쯤 되면 파괴력을 떠나서 정확도를 기대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 외 전투 헬기로는 하인드 9기가 전부 최대 전력인 육군이 이 지경이다 보니 해군과 공군의 상황은 입에 담기도 뭐한 암울함 그 자체인데요. 미얀마 해군은 최근 3000톤급 프리깃 2척을 도입함으로써 도합 5척의 프리깃과 1150톤급 초계함 2척 그리고 19척의 미사일 고속 함정을 보유하게 됐지만 나머지는 그저 경비정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공격 목적이라기보단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구색 갖추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군으로 넘어가며 미그 29기와 미그 31기 그 외 JH-24기 등 역시나 해군 못지않게 처참한 수준으로 한국으로 치면 거의 80년대 초에 가까운 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해공군이 동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육군 하나만으로도 한국군을 상대로 미얀마 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현지 시민들을 돕기 위해 파병된 한국군을 마냥 공격하기라도 하는 날엔 그 뒤에 버티고 있을 한국의 기갑 부대와 포병대대의 맹렬한 포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고 군부 측이 적어도 정상적인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국군에게 도발은커녕 무조건적인 협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군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기에 군부의 만행을 좋게 봐줄 리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방부는 8월 10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 원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로는 미사일 전력의 양적, 질적 고도화다.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군은 현재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기 대상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사일 탐지 능력 확충도 주요 골자다. 국방부는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해 전방위 미사일 탐지 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3척의 이지스 함외에 추가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완성시킨 로켓 및 미사일 방어망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주요 시설을 방어할 목적이다. 추가로 현재 대비 3배의 요격 미사일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경항모 도입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국방부 중기계획에서 밝히는 경항모 용도. 국방부는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 재난 발생 시 재외 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하게 된 수직 이착륙기는 F-35B형이 유력하다. 영국이 개발하고 실전에서 운영했던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는 퇴역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진영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는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F-35B형이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유일하다. 미 해병대와 영국군이 실전 배치했다. 경항모 도입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부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항공모함을 구분하자면 추진 방식으로는 원자력 추진과 재래식 추진 항모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 추진 항모는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11척,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모 1척이다. 그 외는 모두 재래식 추진 항모다. 영국이 최근 취역시킨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재래식 추진이다. 10만 톤급의 대형 항모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크기 면에서 항모로 분류되는 함정도 있다. 미 해군이 미 해병대의 상륙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강습 상륙함이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한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8척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3척 등 총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과 강습 상륙함 11척 등 총 22척의 항모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용도를 본다면 미 해병대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롤모델이 아닌가 예측해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부스련에서 폐기한 바야크 항모를 기초로 만든 려닝급 항모다. 중국은 현재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스스로는 헬기 구축함이라고 하지만 항모급으로 구분되는 이즈모급 2척이 있다. 일본 역시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에 F-35B 스텔스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항모를 거의 폐기하고 현재는 명목상 크준의 쪽함 1척만 있다. 그 외 항모 보유국으로는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등이 있다. 정부의 항모 확보 계획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중형 이하 소형급 항모다. 대략 요약하면
다음에 4가지 사항이다. 어디서 누구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과연 항모가 필요한가? 항모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항모 전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해군 병력 운용은 가능한가? 항모 건조 등 해군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타군 내 무기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첫째,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울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항모만 보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모 호위 세력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느냐 하는 문제다. 세 번째는 해군의 현재 병력 운용상 항모 전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우느냐 하는 문제다. 전쟁의 시공간 개념인 전과 주적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토대로 하는 한국군의 전군은 한반도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데 항모는 불효불급하다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에서는 한국군의 항모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해외에 원정 나가 싸우는 군대라면 항모가 필요할지 몰라도 한국군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고, 그런 전장 환경에 항공모함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1996년, 2013년 두 차례 항모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의견 개진으로만 그쳤다. 만약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가상의 적을 말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러시아를 상대로 항공모함을 운영할 것이냐 하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한다면 항공모함 1, 2척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준동맹인데 가상적국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미동맹을 끝내지 않는 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해군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본은 중국보다 더 강하다. 그렇다고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명확한 전과 적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분쟁 발생에 항모를 파견한다고? 국방종기 계획에서 언급하는 항모 운용 목적은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소위 해양분쟁에 항모가 투입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 상황이다. 과연 한국이 주변 해역에 쉽게 항모를 파견해서 해양분쟁에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주변 해역은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관할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해양분쟁 지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양교통로 확보라는 것도 한국 해군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아덴만에 한국 해군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 적군 작전 영역 하에서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해양분쟁이나 해상교통로 확보에는 미국 등 자유진영과 함께 할 때 그 효용성이 있다. 항모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조차 일종의 미군과 협력하는 형식으로 항모를 운영하고 있다. 중동 지역 분쟁에 투입된 프랑스 항모조차 미군과 협력하고 미군의 정보를 토대로 군사력을 투사했다. 한국이 항모를 보유한다고 쉽게 해양분쟁 지역에 투입해 작전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만약 항모를 파견해야 하는 전투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한국 국회가 쉽게 파병 동의안을 상정할지도 의문이다.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에 우리는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좌파 단체는 한국군 파병을 미군 용병으로 가느냐면서 극렬히 반대했다.
한국군 단독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군과 함께 한다면 과연 정치권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전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는 대변신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싸웠다면 미래의 전장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서태평양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사령관은 호스 디자인 2030에서 미 해병대 내의 전차 부대를 모두 없애고 지상군화된 미 해병대 구조를 거의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포병대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7월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도 재확인했다. 가히 충격적 발표였다. 버거 미 해병사령관은 중국이 태평양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함 및 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이동형 미국 해병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여 이곳 자위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거 대장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초점으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2027년까지 오키나와에 작전연한 연대를 배치하고 괌과 하와이에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상이 아닌 바다에서 싸우는 미 해병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 더불어는 탱크나 비행기가 아니라 중국의 해상 접근을 막기 위한 대한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무장하는 미 해병대가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용 구색 맞추기는 아닌가? 이것이 제대로 된 개념이다. 미 해병사령관은 미래의 전장 환경과 어떤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항모 도입 계획은 너무도 뜬구름 잡는 듯하다. 가장 명확해야 하는 적에 대한 규정도 대응 방안도 없이 막연한 설명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항모 도입 계획에 대해 전시작전권 전환용 구색 맞추기는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자가 인터뷰한 예비역 공군 및 육군 장성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의 실질적 초점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대국민 선동 또는 여론 환기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군도 항모도 보유하게 되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도 도입했고 스텔스 전투기까지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국민 여론 홍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공군 예비역 장성은 포클랜드 전쟁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항모를 가지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영국군 해리어기와 영국 잠수함이 무서워 항구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시스템적으로